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시험편 제79강 주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일제감정기 시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전 범위에서 여기 내용도 가장 어렵다고 느끼실 만한 대표적인 주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좀 다른 주제에 비해 설명드릴 게 되게 많지만 그만큼 거의 사실상 매번 기출에서 나오는 극빈출 주제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2급 이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유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자주 나오는 극빈출 주제다. 그리고 좀 다른 유형과 연계할 확률이 되게 높은 중요한 주제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제는 좀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호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9강 주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시기는 1919년부터 1945년인데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나름대로 그런 구성이라던가 운영 같은 그런 모체를 다룬 그 대동단결 선언이 있기 때문에 아주 넓게 잡았을 때 여기부터도 조금 그 범위의 그런 시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1919년부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 단순하게 임시정부와 관련된 사실 아니면 연도형 문제가 일부 나오면은 그렇게 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출제되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도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유형은 알맞은 방법으로 공략하지 않으면 점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방법을 잘 따라주시고 출제율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사실상 이 유형은 안 나오는 회차를 찾는 게 더 힘들 거예요. 그만큼 극 빈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내용은 무조건 어떻게든 숙지를 꼭 하시기 바라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강의 내용도 한 번에 따라오긴 어려울 거고 못해도 최소한 2, 3회독 정도는 해야 그나마 좀 따라올 만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및 관련 키워드를 구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 그냥 임시정부랑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심화편을 준비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뭐냐면 상하이 시기랑 충칭 시기의 활동을 구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상하이 시기는 사실상 1932년까지고 충칭 시기는 40년부터 45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참고하셔야 문제를 알맞게 풀이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례를 연도형 유형과 연계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 출제 유형이 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 연도 관련된 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문제를 조금 알맞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제 원리 경우에도 문제도 정답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된 사례 언급되는 거 이건 당연하고 심화편에서는 상하이 시기와 충칭 시기를 나눠서 문제를 내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일부 키워드는 다른 유형에서 연도형 또는 시기형 유형으로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점을 주의하셔가지고 오늘 강의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핵심 키워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 과정 및 기본 구성을 다루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 기본적인 틀을 먼저 잡아드려야 뒤에 있는 키워드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큰 흐름부터 잡아드린 다음에 키워드를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었지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운동을 계기로 당시 그런 조직적인 독립운동의 필요성이 모색되면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3.1 운동이 발발한 시점쯤에는 이 연해주 지역에서는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이 국내에서는 한성정부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지역에는 이렇게 상하이 임시정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각 지역마다 이런 조직적인 그런 독립단체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단체들을 규합하고 한 곳에서 완전히 직결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힘을 쭉 모으자 하면서 이것도 모두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제감정기 시기가 이제 지난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쫙 집중시키자 하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정부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한 거지만 왜냐 당시에 당연히 그 일본에 의해 가지고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걸 인해 가지고 임시란 이름이 붙은 건데 아무튼 간에 이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한국의 헌법의 전문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3.1 운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나중 현대사 다룰 4.19 혁명을 계승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해당되는 그런 일종의 상권 분립이라던가 그런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 좀 근간 같은 걸 따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중앙에서는 이 의정원이 당시 입법부,
이 국무원이 행정부, 그리고 법원이 사법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살고 있으니까 그런 정치 체제 기원 같은 게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건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때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삼권 분립이란 체제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고요. 원시적으로나마. 그리고 지방에서 이런 식으로 연통제랑 교통구를 둬가지고 그런 일종의 국내와의 연락을 취하기 위한 연락망 같은 걸 만들었다.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구성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 알려드리면, 참고 여기 있는 것들은 싹 다 초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2대, 3대, 4대, 5대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초대랑 관련된 인물 중에서 그나마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인물들이 누가 있냐면, 자, 여기 있는 대통령 당시 이승만님이었고요. 그리고 초대 국무총리는 이동희, 그리고 임시의정원, 그러니까 초대 임시의정원, 그러니까 이 입법부의 초대 담당자는 이동영입니다. 참고 이 이동영님은 여러분들이 좀 모를 수 있는데, 이분은 뭐 신민회라던가 아니면 신흥강스소 설립을 주도하는데 당시 뭐 이회영, 이상용님들이랑 같이 활동한 그런 인물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두시고, 이 이동희님은 원래 어떤 인물이냐면 조금 사회주의 성향인데, 이 이동희님은 원래 그냥 대한제국의 그런 무관 출신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일단 지금은 키워드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나름대로 그런 또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독립운동과 이게 충돌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런 변청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개헌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외우셔야 되는 거는 이 상하이 시기의 국무령과 이 4차 시기의 충칭 시기의 주석제예요. 그래서 이 3차까지는 상하이고, 이 4차부터는 충칭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상하이 시기는 어떤 법이 있었고 충칭 시기까지 어떤 법이 있었다 이런 거 외우셔야 되는데, 이 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자, 대통령 중심제, 처음에는 지금처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런 체제가 있었는데, 이 중간에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독립운동가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뭔가 얘기도 안 통하고, 약간 당시에 대통령이 갑자기 지멋대로 그 위임 통치 청원서를 올려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나른하게 맡기는, 좀 원래 우리가 독립운동가 직접 해가지고 이렇게 독립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게 좀 나라를 이렇게 대신 맡겨둘 테니까 조금 좀 우리 벗어나게 해달라, 좀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당시에 조금 이런 논란 같은 게 발생하면서 당시 독립운동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이렇게 얘기할까 논의하다가 이게 얘기가 더럽게 안 통해가지고 한번 여기쯤에 쭉 해산있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 박은신님 같은 경우에는 2대 대통령이고, 이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직후에 이 국무령제를 바꿨거든요. 이 국무령제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의원내각제랑 좀 비슷한 스타일인데, 이 의원내각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수준에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은 약간 총리 중심? 그러니까 총리, 그러니까 조금 의회에다 권력을 조금 더 이렇게 몰아주는.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에게 권력 몰아주는데, 이때는 대통령도 형식상 있고, 그러니까 이 의회에다가 조금 권력을 집중해주는 그런 일종의 정치 체제를 운영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영국의 그 존슨 총리 그런 개념,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좀 대통령이 나오는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 총리가 나오잖아요. 좀 그런 국가 스타일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간에 이 이상용님이 그래서 초대 국무령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치면 약간 국무총리 그런 인물이 한감 돼요. 그래서 원래는 대통령 중심이지만 가끔씩 이런 식으로 총리가 조금 권력이 집중이 되는 그런 정치 스타일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으로 이 국무위원이란 거는 약간 정치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요직 인물들.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은 진짜 거의 청와대급에서, 지금은 약간 청와대급에서 일하는 그런 인물들인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국무위원 중에서 나중에 조금 대부분의 인물들이 장관까지 임명돼요. 그래서 이 국무위원이 조금 더 넓은 범위고, 그 국무위원 내에서 이런 식으로 장관 뽑을 정도로 약간 예전엔 또 이렇게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켰다면, 지금부터 이게 국무위원 좀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권력 분산시키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정치를 계속 했었는데, 왜냐,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안 모이고 끊기다 보니까 한 명한테 몰아준 것보다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권력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정책 같은 걸 하면서,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임시정부가 조금 많이 부흥했었는데, 이때 와서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권력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나중에 이 충칭 시기 정착할 때쯤에는 다시 한번 그 독립운동을 이렇게 좀 구신력 잡자 하면서 이게 쭉 모이면서 이 주석제를 했었고, 그 주석제 처음 뽑히는 사람이 바로 김구님이고, 나중에 부주석까지 추가하면서 했던 게 김규식인데, 여기서 하는 그 주석이란 거는 지금의 북쪽에 계시는 그 수령님 같은 그분이 아니라 이 국무위원 중에서 수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 계시는 그 수령님, 그 박수 받으시는 그분이 아니라 그 수석 국무위원이 주석 개념이니까, 약간 좀 지금의 그런 개념과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이 국무령제가 채택된 이 25년과 이 주석제가 채택된 이 40년, 그리고 이 박은식 대통령 2대 대통령, 그리고 이상용님은 초대 국무령.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까지는 조금 추가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인데, 원래는 이 상하이 지역에서 쭉쭉쭉쭉 이렇게 활동했었거든요. 근데 나중 갈수록 이 독립운동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좀 일제 탄압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위치를 옮긴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상하이식이랑 충칭식이만 외워도 문제풀이하는데 전혀 무리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하이식에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동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제가 지난 강에 설명드린 이 한인애국단의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코 공원 의거 이후로 일제가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상하이 지역에서 되게 이렇게 뭔가 탄압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항저우 옮기고 난징 옮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 이동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한능검에서는 여기 범위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요. 어차피 이 상하이식에서 이 32년까지 한 거, 그리고 40년 이후에 뭐 했는지 이런 거 나오니까 그냥 이런 과정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쯤에 있는 내용만 임시정부의 핵심 키워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상하이시기 및 충칭시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핵심 키워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강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도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주제니까 앞에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활동이 있었구나, 그런 걸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외우셔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여기는 이 교통국이랑 연통제를 해가지고 당시 이 상하이 시기 때는 당시 이런 식으로 좀 국내랑 연락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거 했었고, 그걸 조금 지워줬던 게 이 이룽양행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이 이룽양행은 그 중국의 단둥 지역에 있는 일종의 무역 회사인데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 무역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있는 영국인 루이스 쇼거든요. 이 인물이 이 무역회사를 이용해가지고 당시 임시정부가 이 교통국을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국내한 연락망을 취할 수 있게 지원해준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그 외의 키워드로 근데 이 연통제는 나중에 1921년쯤에 발각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앞서 다뤘었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한번 위축되게 된 계기가 이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구미위원부는 그 워싱턴 지역에 그 세운 일종의 대미 외교를 위해 가지고 만든 기구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셔야 되는 거는 이 국민대표회의인데, 이거는 연도를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연도를 몇 번 기출이 나온 적 있어가지고 이 연도를 그냥 외우시고, 이 국민대표회의란 건 뭐냐면 뭐 이런 연통제 발각이라던가 아니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뭐 그 위임 통치 청원서 이런 거 올리면서 그 다른 나라에게 우리 좀 대신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뭔가 좀 부탁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독립운동 방향성도 한번 깨지고 논란 같은 게 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일까, 그런 거 논의했었는데, 당시에 그래서 이 상하이 지역에서 다양한 독립운동가가 모여가지고 이런 걸 주장했는데, 크게 창조파와 개조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창조파의 경우 대표도 신채호 선생님이 있고, 이 개조파에는 안창호 선생님이 있는데, 자, 이 창조파의 경우에는 그냥 임시정부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새로운 그런 기구를 창설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창조해야 된다는 게 창조파고요. 이 개조파의 경우에는 임시정부를 없애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그 임시정부를 전면적으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없애고 기억하는 거, 얘는 없애지 않는 선에서 기억하는 걸, 이런 식 입장이 많이 나눠졌었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현상 유지파라 해가지고 아예 둘 다 그만 싸우고 아예 그냥 지금 있는데도 왜 굳이 새로운 걸 만들고 뭐 개편하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 하면서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 아무튼간 이런 갈등의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이렇게 이탈하면서 임시정부가 많이 휘둘리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법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간 그런 흐름이 있고, 그 외에도 이 김규식이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돼가지고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게 있는데, 이건 실현되지 못했었는데, 참고로 이 김규식은 당시에 신한청년당의 대표로서 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김규식의 파리 강화 회의는 신한청년단의 키워드가 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키워드로 나오기 때문에 둘 다 염두에 두시고, 일단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독립신문이라는 걸 발행했는데, 자, 계양기식의 서재필이 만든 독립신문도 있고요, 임시정부에서 만든 독립신문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외의 키워드로는 이
독립공채라 해가지고 이 독립공채는 말 그대로 어떤 공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진짜 그 독립운동을 조금 그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게 해가지고 이런 공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빌리는 건데 이 돈을 빌린 다음에 광복이 되면은 이자를 붙여가지고 그런 갚겠다 그런 식으로 일단 그런 문서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만드는 것도 있었고 그 외에도 백산상회라 해가지고 이 백산상회는 부산의 안희재 선생님을 대표로 만든 건데 역시 이것도 당시 임시정부에다 자금을 지원해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한일관계 사료집이라 가지고 이건 역사 관련된 그런 기록물, 간행물 같은 걸 만든 그냥 기구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충칭시기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 배우면 돼요. 뭐냐면 이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라 가지고 이건 뭐냐면 이 삼균주의가 그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되면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걸 다룬 일종의 문서인데 이 삼균주의란 거는 정치, 경제, 교육의 이 세 거의 균등 이거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어떻게 운영할지 그런 내용을 담은 게 대한민국 건국강령인데 여러분들 역시 이 연도도 외워두세요. 이거 중요하고 이때는 주석제랑 부주석제 운영했고요. 한국 독립당이라 해가지고 이건 충칭식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인데 이때 당시에 그 3당 합당을 원해서 한국국민당이랑 이 조선혁명당이랑 이 한국독립당이 있었는데 이 세 개를 모두 합쳐가지고 이 한국독립당을 합치는 그런 일종의 여당을 만든 거였어. 좀 독립운동을 직결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정당들을 이렇게 합친 건데 여러분들이 이 한국독립당은 1940년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가 나오면은 한능검의 기준이었을 때는 1940년의 사례로 외우신 게 나와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30년대 때 만들어진 것도 있고 40년 이게 합당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는 이 40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 외워두시고 나중에 1990년에도 나중에 그 노태우 정부 시기에 3당 합당인데 일단 여기서는 지금 이 충칭 시기의 임시정부 여당으로서 한국독립당만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한국광복군이라 가지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 충칭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부대로서 이 당시 독립운동을 직결시키기 위한 이런 게 있었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도 직결시키고 군대도 만들면서 당시에 연합군, 이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당시 임시정부가 추축국인 일본에게 선전포고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미국, 영국 이런 연합군과 합치면서 너희 추축국 일본에게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름으로써 아예 전쟁 선포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국내 진공 작전은 이 한국광복군이 이렇게 주도했었는데 제가 실현은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선전포 관련된 거는 제가 이따가 사료를 보여드릴 거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참고하시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이 별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대동단결 선언인데 이 대동단결 선언은 상하이 지역에서 신규식, 신채호, 조서왕 등 이 이름 인물들이 발표한 임시정부의 수립, 운영 등 기초가 되는 강령 등이 포함된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도도 따로 외워두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외웠으면 좋겠다 싶은 연도가 국민대표의 연도, 대한민국 건국강령 연도, 그리고 한국광복군 창설 연도, 그리고 대동단결 선언 연도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워두시고 만약에 대동단결 선언이 기초에 나오면 이 구한국 최후의 날은 즉 신한국 최초의 날이 이런 맥락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건 그냥 가볍게 참고하셔가지고 문제 풀이할 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좀 앞에 설명 길었는데 관련 기출을 한번 쭉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문제 읽어보면은 여기 신한청년단 대표로서 파리강화 회의에 파견된 김규식은 여기 단체 외무총장 맡았다. 그래서 이 파리강화 회의 파견은 제가 신한청년당의 김규식도 해당되지만 이 단체 키워드로도 나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물 이 단체 외무총장도 맡았었는데 사실 이건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 그냥 이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 파견했다 이거 나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연결되는 키워드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만약 헷갈렸다 치더라도 옳지 않은 거니까 선지를 소거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1번 국내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다. 그래서 이게 교통국이 조금 더 일랑망이고 이런 식으로 국내랑 이런 식으로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어진 게 연통이다 보니까 일단 맞는 키워드고요. 2번 독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독립신문 제가 그래가지고 이 독립신문은 서재필 버전도 있지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버전도 있다. 그러면 해fun선 이게 나오면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어차피 이렇게 겹치는 키워드 주면은 어차피 다른 선지에서 명확하게 오답을 주던지 아니면 문제 키워드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안 쪼셔도 됩니다. 아무튼 3번 독립운동 자금 마련 위해 독립공채 발행. 그래서 이걸로 그 자금 마련하면서 그 광복 직후에 이런 식으로 이자를 붙여가지고 갖는다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 했습니다. 맞고요. 4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교육 전개. 이거는 제가 신민에 관련된 키워드를 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 5번
임시사료편찬위원회 두고 한일관계 사료지 발간. 그래서 이 역사 기록과 관련된 활동도 했다 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 자, 5층 문제. 자, 이거는 일단 특정 시기 이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인데, 만약에 이 임시정부에서 특정 시기 이후를 내면은 충칭 시기의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 상하이 시기 내에서 이런 식으로 연도 문제 나누면은 여러분들 문제 절대 못 풉니다. 거기 짧은 내에서 연도 갈라내면은 여러분들 문제 풀다 난리 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특정 시기 이후를 내면은 충칭 시기를 정답으로 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강조한 삼균주의를 기초로 한 건국 강령이라던가 아니면 한국광복군 관련되고 찾으면 엔간에서 정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충칭시 가장 대표적 키워드가 이 두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은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위원을 모두 의회에서 선출하여 종전의 국무위원끼리 주석을 호선하던 제도를 폐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 주석제. 자, 임시정부에서 주석제가 언급되려면 무조건 1940년대 이후는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 보고서 1940년 이후겠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시기는 저도 모르는데 아, 이런 키워드 보고서 대략적으로 이게 언급됐으면 이 시기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지, 연도를 이렇게 뭔가 1년, 2년, 3년 이렇게 딱 잡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간 일단 보면은 1번 파리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 제출. 자, 이거 제가 상하이 시기라 했습니다. 안 맞고. 2번 삼균주의 바탕을 둔 건국강령 발표. 제가 해가지고 이거 41년이었는데 아무튼간에 시기는 2번이고요. 3번 무장투쟁을 위해 육군 주만 참의부. 이거는 1920년대 관련된 사례인데 어쨌든 간에 이 참의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이기도 하고, 굳이 연도를 정확히 넣으면 1923년인데 아무튼 간에 상하이 시기입니다. 상하이 시기는 제가 32년까지가 상하이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다 안 맞고. 4번 국민대표회의. 자, 이거 1923년이었으니까 역시 상하이 시기 안 맞고. 5번 임시사료 편찬을 두어 한일관계 설정 역시 상하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엔간에서는 상하이 시기를 많이 내고 충칭 시기를 낼 수 있는 키워드가 더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지를 잘 분석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이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은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내각 책임제와 국무령제 채택했다. 그래서 2차 학연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국무령제 채택하면서 초대 국무령, 그러니까 지금을 치면은 국무총리급 되는 인물을 제가 이상용님을 선출했다 했는데 제가 이거 1925년이랬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자, 제가 2차 때 이 1925년이랑 충칭 시기의 주석제 외웠는데, 자, 그럼 일단 40년 이후는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고 제가 32년부터 40년까지는 나오는 거 없다 했으니까 일단 잘라요, 이것들은. 그러면 일단 여기 식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국민대표 회의 한 다음에 조금 그 독립운동가들 이게 좀 이탈하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체제를 바꿨다 했었는데, 그래서 이 시점 이후에 약간 좀 이게 나오는 계기가 된 거여가지고 정답은 2번이에요. 사실 이게 연도 갖다 풀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개헌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민대표 회의가 발생한 1923년이랑 이 국무령제가 채택된 1925년 그리고 주석제가 채택된 40년 연도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는 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측 문제 풀이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은 5위는 3천만 한인과 정부.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고요. 그리고 상가, 중영미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연합국과 연계되는 그런 국가랑 이런 식으로 이런 국가들이 대선전이 일본을 격패시키고 동아를 제공한 가장 유효한 수다. 그래서 일본을 무찔러야 당시 이 동아시아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런 맥락이 있어가지고 한국 전체 인민은 당시 반침략 전설 참가해가지고 추축국, 그러니까 추축국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었지만 이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다 썼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에게 본격적으로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맥락이 나오면 제가 바로 이게 대선전 포고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대선전 포고문은 그렇게 자주 나온 키워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거 1941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례는 연도를 그래도 좀 외워두신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적 있어가지고 이게 최근 충칭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키워드 나온 적 있어가지고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엔간한 문제 풀이하는데 무리는 없을 거니까 이런 점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79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자료 추천 다음과 같고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 추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냐 수고하셨고 다음 80강에서는 일제감정기 시기의 신분 해방운동과 종교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